유럽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 코스피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9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 역시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진 건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오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무역 갈등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검역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검찰은 담합 혐의가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환율 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처럼 패닉 상태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중 1900선이 붕괴됐는데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9% 떨어진 1900.36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현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아시아 증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3%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58% 떨어진 555.07의 장을 시작해 장중 54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외환 시장 움직임도 알아보죠. 환율은 하락 전환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3년 5개월 만에 장중 1220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로 장을 열었지만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영향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오른 1220원에 출발해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책 당국도 구두 대입에 나섰는데요. 원화가 지나치게 위안화에 동조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선제 개입하겠다고 구두 개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전문가 등을 소집해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방안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이유와 여파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미 재무부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법상 자국을 상대로 현저한 무역 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등을 기록한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일단 지정되면 기업 투자 제한과 미 조달 시장 진입 금지, IMF 감시 요청 등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며 지난 5월 상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때까지도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은 외환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관찰 대상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홍콩과 중국 외환 시장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이 넘는 위안화 약세가 나타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엔 인민은행이 예상보다 기준환율을 높게 고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민은행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었다며 미국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처럼 대내외 악재들로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어제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이게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이른 아침부터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죠. 네, 먼저 오늘 오전 8시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재로 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무엇보다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져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철학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한 만큼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거래소도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래소는 한일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큰 업종과 종목의 거래 동향과 일본 자금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금융당국의 시장점검 회의에서는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조치 카드도 언급이 됐어요. 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이틀 연속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증권사와 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가 간담회 형태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악재들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따른 대응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로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관 투자가의 매도 자제 협조, 또 시장 안정 자금 조성 등이 있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등도 금융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꼽힙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이틀째인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24분에 이어 오전 5시 36분쯤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약 450km, 또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2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에 9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데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 영향이 큽니다. 상반기 수출은 2,777억 2천만 달러로 2016년 하반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교역량 부진과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상반기 수입도 2,406억 6천만 달러로 2017년 하반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과 수입이 동반 부진하면서 상반기 상품 수지 흑자 규모도 370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2013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최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류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수지가 만성 적자인데 올 상반기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네, 서비스 수지는 123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중국인 입국자 수가 회복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한편 올해 한은이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대략 590억 달러인데요. 상반기 흑자 규모를 봤을 때 하반기에는 372억 달러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게 되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했습니까? 뭐뭐가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있는 전략물자 1,194개 중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탄소 섬유, 보톡스, 디젤 엔진 등을 포함해 업종별로는 화학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 개, 금속 10여 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학 분야가 집중관리 대상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입니다. 자동차나 화장품, 선박 등에 널리 쓰이는 소재나 부품과 원재료들입니다. 일본 측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 지난달 1차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불화수소의 경우 맹독성 신경가스로 알려진 시린가스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탄소 섬유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데 이것이 미사일 동체에 쓰일 수 있다는 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까? 정부는 우리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예산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미 이들 159개 품목 중 대책에 언급한 100개를 핵심 품목으로 선별했습니다. 지난 5일 대책에서도 100개 핵심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예산, 금융, 입지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인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는 두 번째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경제 보복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각종 규제를 푸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다시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또 재계와 소통도 늘리려는 모습인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곧 청와대 대기업들과 만난다고요? 네, 김 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회동 날짜로는 오는 8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 소식들도 짚어보죠. 대응책 마련에 아무래도 분주한 모습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어요. 네, 이 부회장은 이 삼성의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열렸는데요. 이 부회장은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부터 전자계열사의 전국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경영에 나선다고 알려졌습니다. 방문 대상지는 평택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사업장 등으로 관측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네, 최 회장은 어제 오후에 16개 주요 관계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상황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으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검역이 강화된다고요? 네, 환경부는 어제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 정부의 첫 맞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동안 일본산 석탄재의 20%가량만 검사해 왔는데 이를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에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양은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1280만 톤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10%, 약 130만 톤가량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검역이 강화되고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탄재는 매립하면 톤당 2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내 시멘트 회사에는 4분의 1 가격이면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고발한 미쓰비시 전기와 히타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일본 부품업체 4곳은 현대차와 르노, 삼성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이른바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총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경영계 또 노동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이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품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게 조사 목표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차 부품사들에 대한 노사정 실태 조사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부품사 500곳을 목표로 해 한 달가량 조사하고 이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포럼은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산업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1월 말에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대전환기를 맞은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지며 자동차 부품사들은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기업이 처한 현황과 미래차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은 현재 설문 내용의 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조사가 됩니다. 올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사들의 위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마련할 대책에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팔고 받은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대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벌금 7,500만 원, 도성환 전 대표이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회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 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응모권에 넣은 점이 참작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응모권에 고지된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결국 유죄가 선고됐고 오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팔아서 홈플러스가 챙긴 수백억 원은 왜 추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몰수는 이 유형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하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의 경우 물건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앞으로는 무인 환전기의 환전 금액 한도가 늘고 또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을 내야 할 때 지불 수단도 다양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 떠날 때 특히 자주 이용하는 무인 환전기, 환전 한도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 환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배 늘어나 $2,000까지 가능한데요.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과 국내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성이 늘어난 점은 또 있는데요. 사실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등을 낼 때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을 위해서 관세 환급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고요? 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돼 세금 환급 절차가 복잡했던 107개 품목에 대해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 것인데요. 관세청은 이번 변경 조치로 기업들의 환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은 지난달에는 기업들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간이 대상 물품을 확대했는데요. 기존에는 161개 공산품만 지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82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간이 대상에 지정되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 종이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신라젠이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의 간암 임상 3상 시험 중단을 권고받은 이유에 대해서 임상 참여자의 상당수가 팩사백 외에 다른 약물을 투여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 측은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구제요법이 시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팩사백의 약효 문제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에 대한 미국 내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의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아 해당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원 F&B가 서초 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치와 두부를 다른 단순 가공 식료품과 구분해 특별 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패닉입니다. 지금 한국거래소가 증시 급락에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 3년여 만에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49% 내림세를 보이며 193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폭락에 이어 오늘 2% 또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1% 오름세를 보이며 57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체계를 강화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흔들림 없이 위기에 대처하라고 밝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의 하락세입니다. 현재 3% 가까이 빠지면서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4% 급락했고요. 오르는 종목으로는 샘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 오름세를 보이며 4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릭 스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9월 당뇨병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 결과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11% 오르며 1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